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족한 지방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서 지방국립대병원을 서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관리하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옮겨서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 의료 인력을 늘리고 연봉도 사립대병원 못지않게 올려보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수도권 대형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 안에서 중증과 응급, 최종 치료를 다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환자도 의사도 수도권에 몰리는 상황이어서 환자는 환자대로 체력적, 정신적인 부담을 지고 있고요. 지방에 남은 필수 의료 분야 교수들도 진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단체는 파업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의사들의 반발을 넘어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논의 과정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안동 11도, 영주 12도로 시작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과 내일은 안동 낮 최고 기온이 15도 안팎에 그치겠는데요. 주말 사이에는 아침 기온이 3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추워졌다가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으로 차차 회복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크니까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예천군이 오는 22일 오후 6시부터 예천 스타디움에서 대한민국 육상 스타와 주민이 함께하는 예천군 육상 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합니다. 올여름 극심했던 수해 피해 극복을 위한 희망을 북돋우고 지난 6월 열린 아시아 U20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등 국내 단거리 상위 랭커 초청 스프린트 대회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가 가미된 특색 있는 대회로 치러지는데요. 주민 참여 이벤트 대회는 기관 대항 릴레이, 읍면 대항 릴레이, 연령별 릴레이, 육상 선수와 주민 참가자 간 100m 이벤트 대결 등으로 구성됩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성인은 물론 군수, 의장 등 각 기관 대표 참가자까지 총 136명의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육상 선수들과 함께 참여하고요. 스포츠를 매개로 주민과 스타 선수 그리고 관람객이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축제형 대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이번 대회는 초청 공연과 경품 추첨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육상 페스티벌이라는 특별하고 이색적인 행사,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밤사이에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8도가 예상됐는데요. 추위를 몰고 온 가을비의 영향으로 주말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낮아진 기온에 찬바람도 쌩쌩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겠는데요. 일교차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고향인 왕피천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 2마리를 어제 포획했습니다. 이번에 소상한 연어는 평균 중량이 3kg, 평균 전장 72cm의 어미 연어로 3, 4년 전 민물고기 연구센터에서 방류했던 어린 연어인데요. 약 2만 킬로미터의 바다를 거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민물고기 연구센터에서는 매년 연어 인공부화 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울진 왕피천에서 어미 연어를 확보하고 어린 연어를 내년 3월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 방류된 어린 연어는 하천에서 머물다가 약 한 달 뒤 바다로 나아가 북해도를 거쳐 베링해와 북태평양에서 성장하고 3, 4년 후 어미가 돼 고향 하천으로 돌아와 산란 후 생을 마감하는데요. 경상북도는 어미 연어가 바다에서 고향 하천으로 원활하게 소상할 수 있도록 하구 개방과 소상로 정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에서 전해드립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시간당 1mm 내외의 약한 비가 내리며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 금지, 낙석주의 등 안전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인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상악화로 인해 운항이 통제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운항 정보는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울릉도에서 잇따른 산사태, 낙석 등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책을 마련하고 유사시 주민 대피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틀간 울릉도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장관은 우선 지난 2일 발생한 거북바위 낙석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낙석 위험을 추가 점검하고 위험구역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울릉도 일주도로 구간 내 현포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장을 방문했는데요. 이 지역은 안반비탈면에서 발생하는 낙석 등의 위험이 있어 2015년 12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중입니다. 이 장관은 위험 징후가 보이면 선제 출입 통제와 즉시 상황 전파, 인근 주민 대피 등 신속히 조치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울릉도는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어 비상사태를 대비한 대피시설 확충과 빠른 경보 시스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는데요. 행정안전부는 학교 대피시설을 확충해 내년까지 울릉군 전체 주민 대피 수용률을 35%에서 60%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똑똑한 세금 생활 세금 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보아요. 최용렬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쉽게 풀어주실 세금 이야기는 뭔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정평가 사업. 네, 2020년 1월부터 국세청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해당 감정가액을 이용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것임을 알리고 실제 국세청의 비용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감정평가 사업이 아파트와 같은 거주용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어떤 자산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서 마찰도 많이 있는데요. 감정평가 사업으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살펴보고 여기에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이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상속세나 증여세는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소득으로 보아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전하는 자산이 얼마짜리인지를 계산할 때는 시가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데요. 국가에 수용되는 가격이나 경매 가격, 감정평가 금액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거주용 부동산은 매매 사례가 많아서 실제 시가를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꼬마 빌딩과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은 물건별로 개별적인 특성이 강해서 적절한 비교 대상을 찾기가 어렵고 네. 거래 또한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감정평가로 시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꼬마 빌딩 같은 이 비거주용 건물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었나요? 네, 감정평가 대상은 비거주용 건물이나 지상의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한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통해서 시가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비거주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산정하는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공시가격이 있었던 거네요. 네. 네. 근데 이 국가 산정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네,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실제 시가에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60-70% 정도 수준으로 낮게 평가되는 점이 문제인데요. 아파트와 같이 자주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만 시가를 측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사업으로 바뀐 것이죠.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으니까 비교 대상이 좀 없다는 네, 뜻인가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 감정평가 사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네, 최근 보도 자료에서 국세청은 지난해 총 500여 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과거 평가 기준으로는 3조 3천억 원이었던 신고가액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5조 7천억 원으로 증가된 가격으로 평가해서 세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예. 하지만 감정평가 대상의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위주로만 한다고 제시하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네, 그래서 현재 이런 과세 처분의 강력한 저항으로 수십 건의 세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법원에서는 1심 판결에 이어서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자, 판결 내용이 궁금합니다. 재판의 쟁점을 좀 짚어주세요. 네,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은 2019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개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평가 기준일을 전후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평가 기간으로 하고 해당 평가 기간 내에 존재하는 감정가액만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원칙적인 평가 기간에서 추가해서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증여세의 결정 기한까지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납세자들은 불합리한 점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장은 세법에서 정한 시가의 범위를 너무 확장해서 설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상정세법에서 재산가액을 평가 기준을 현재 시가로 한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인데 네. 하위법에서 평가 기준일을 법률 규정과 다르게 확장하여 설정하였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 법은 시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차원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가의 범위를 너무 확장해서 설정했다. 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두 번째 주장은 국세청의 감정평가가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는데요. 단적으로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을 허용한다면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 방법은 규정이 필요가 없어지며 모든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또한 개정세법은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시간의 경과, 주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청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감정을 실시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라는 불확정적인 조항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과세 형평성을 침해하고 있어서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나요? 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다시 말해서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실시한 감정평가가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 현재 재산가액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한다면 네. 납세자가 주장한 법적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아서 국가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납세자들의 마지막 주장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마지막으로 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일과 국세청이 제시한 감정평가 날 사이에 가격 변동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증여는 1월에 했지만 감정평가를 5월에 받는 일명 소급 감정의 경우에는 증여일과 평가일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국세청이 5월에 감정받은 금액은 증여 당시인 1월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국세청의 감정평가 기준일은 원칙적인 평가 기간이 지났고 평가 기준일과 국세청의 감정가액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이 있었음이 납세자가 주장한 대로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감정평가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럼 결국 그 법원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을 근거로 한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 자체는 그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국세청이 제시한 감정평가 금액이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판결에 따라서 국세청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선 판결 이후에 국세청은 2023년 7월에 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감정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국세청의 뜻대로 과세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사무처리 규정을 살펴보면 5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추정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 금액의 차이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감정평가 사업 대상이 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국세청에서는 법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감정평가액의 평가 기준일을 납세자의 평가 기준일과 일치시키는 노력으로 감정평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정평가 사업으로 인한 과세는 더욱 치밀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또 증여를 받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납세자 입장에서는 감정가액이 적절한 평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네요. 네, 보통 가격의 변동을 주장할 때는 재건축의 승인이나 당시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률, 또 비교 대상 부동산의 거래일과의 기간이나 기준 시가의 변동률, 또 한국감정원의 자본 수익률 자료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실 등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정평가 사업으로 인해서 세금을 추가로 내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기 때문에 꼭 증여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우선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네. 추후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의 논란과 대응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최용렬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22분 지났습니다. 대구 중구에서 10월 매주 수요일마다 북성로 인문예술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윤가연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세 번째 콘서트가 열렸던 우현 하늘마당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의 계몽운동을 이끌었던 소남 이희루 선생의 고택인데요. 관광객을 위한 쉼터와 또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한 공간에서 북성로의 인문과 예술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의와 공연으로 펼쳐진 이번 콘서트 현장으로 가보시죠. 북성로는 경상 간정에서도 가깝고 향촌도하고 연계가 있어가지고 일제 때 가장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대구의 중심지였죠. 고개로 넘어가세 저기 가는 가시네야 혼자만 가지 말고 금호강 아줌도에 내강 걸어갈래. 오늘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경산감정공원 휙휙 돌아다니다가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때는 단층집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적산가옥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조금 정감 있는 분위기였어요. 요새는 뭐 아파트가 쭉쭉 주위에 중간중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하늘도 못 보고 그런데 오늘 여기 오니까 하늘을 딱 보네요. 역사가 좀 있는데 근대 역사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살짝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학교 때 배운 거는 고대 역사 뭐 이런 거는 흔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근대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근대 또 거리가 되고 해서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서 요즘 좀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자, 흥겨운 가락 속에 우리 지역의 관광지가 이제 소개되니까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조금 전에 처음 들었던 곡이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무슨 곡인가요? 네, 그렇죠. 바로 대구 아리랑입니다. 대구 아리랑? 네. 어어. 이날 공연을 한 판소리 제작소 소리 담기가 재해석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관련 이야기도 담아왔고요. 그 전에 북성로의 인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조학래 강연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주제가 이제 북성로 대중가요를 품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대구가 6.25 전쟁기에 많은 대중가요 그중에서도 전쟁과 관련된 그런 노래를 많이 양산한 지역이어서 전쟁가요를 많이 배출한 지역 대구 또 대구의 중심 북성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서민 대중이 가장 이제 피부에 느끼면서 이제 삶의 애환을 나누는 대중가요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대구를 좀 바라보는 게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국 전쟁기라는 그 어려운 시대에 많은 피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대구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 한국 전쟁기에 또 대구가 많은 전쟁가요를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전쟁가요라는 음악적인 장르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대구를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고 또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판소리 제작소 소리 담기 김진아입니다. 제일 먼저 들려드릴 곡이 대구 아리랑인데요. 대구 아리랑이 사실 100년 전에 있었어요.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정선 아리랑 각 지역의 아리랑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대구 아리랑은 안 불리니까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대구 아리랑을 좀 더 재밌게 들려주고 사람들이 좀 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요즘에 맞게 저희가 새로 재창작을 했습니다. 타지에서 대구에 놀러 오시면은 이런 곳 가보세요 해서 가사에 앞산, 수성못, 팔공산 등등 6곳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여기 와서 놀아보시면은 대구의 사계절을 잘 느끼실 수가 있다 하고 만든 곡이 있고요. 들어보시고 여러분 관객께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극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성로 인문예술 콘서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그런 문화 콘서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가을 하늘이 참 높고 푸르잖아요. 그렇죠. 그 가을 하늘을 보면서 대구 아리랑을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날은 북성로와 판소리로 북성로의 인문과 예술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에는 녹향과 향촌동이라는 자작곡을 들려준 롱아일랜드 재즈밴드와 대구 정신 어디서 찾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강의도 열렸습니다. 네. 이렇게 북성로에 대한 이야기와 가을볕과 함께 음악을 즐겨보고 싶다면 아직 다음 주 수요일이 남았습니다. 한 번 더 남았군요. 네, 담당자의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북성로 문화지원팀 옥동철 팀장입니다. 네, 이번 북성로 인문예술 콘서트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북성로를 인문학적 시선으로 새롭게 보고 바로 이곳에서 탄생한 노래들을 중심으로 인문과 예술이 만나서 앞으로 새로운 북성로의 무늬를 그려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다양성 속에 항상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글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갔던 그런 곳이죠. 문화예술의 거리로서 대구의 문화예술을 꽃피웠던 그런 자랑스러운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북성로가 갖고 있는 문화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성로 인문예술 콘서트는 총 4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0월 25일 수요일 2시에는 우연 하늘마당에서 대구 문예협회 부회장이신 방종년 시인께서 향촌동 블루스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한 7팀 정도 되는 공연단이 나와서 다양한 음악들을 연주할 계획입니다. 북성로를 비롯한 대구 전구가 새롭게 문화예술을 통해 젊은이들이 창업하기 좋은 거리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일자리가 늘 생기는 그런 북성로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북성로에 많이 오셔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2시 또 북성로에서 북성로 인문예술 콘서트가 열리는 거죠. 네. 북성로를 주제로 한 인문학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또 북성로에서 탄생한 노래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이 북성로,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예술을 현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윤강희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할 이슈는 뭔가요? 네, 급물살 타게 된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의 신청사 이전 건립입니다. 이틀 전에 대구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신청사 이전지가 위치한 달서구 병지역의 김용판 의원과 또 홍준표 대구시장의 면담이 있었고 이후에 전격 발표됐습니다. 자, 면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나 봅니다. 네, 김용판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홍 시장은 그간 고수해왔던 신청사 부지 일부를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짓겠다는 입장을 철회했고 다른 대구시 소유 부지를 매각해서 자금을 충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과 홍 시장은 지난 4일에도 이 문제로 간담회를 가졌었지만 당시에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후 2주 만에 다시 만나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 굉장히 팽팽했어요. 네. 갈등이. 근데 부지 일부 매각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이 신청사 건립 문제가 표류했던 상황이었는데 우선 그동안의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대구시 신청사 추정 건립 비용은 4,500억 원 가량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200억 원씩 건립 기금을 모아서 1,765억 원을 적립을 했었지만 2020년에 코로나19 대응 시민 지원금으로 사용한 뒤에 397억 원만 남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에 홍준표 시장의 민선 8기 대구시정이 출범한 이후에 대구시는 추가로 빚을 내서 시청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고요. 이에 옛 두류 정수장 터 15만 8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9만 제곱미터 가량을 민간에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대구시의회가 반발을 했습니다. 네, 특히 달서구 지역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에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에 반대한다면서 신청사 설계비 130억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홍 시장은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부서를 폐쇄하면서 맞불을 놨었고요. 또 7월에는 대구시가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실내 체육관을 짓는 방안을 최종 제안하기도 했었지만 김용판 의원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홍 시장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기 중에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그런 배수의진을 찌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대구시 발표의 요지는 신청사 부지가 아닌 일부가 아닌 대구의 다른 유휴 부지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신청사 부지 일부를 매각하겠다는 거였는데 다른 유휴 부지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대구시에 따르면 매각 가능한 공유 재상 중에 두류정수장 유휴 부지, 또 성서행정타운, 칠곡행정타운, 중소기업 명품관, 또 대구시청 동인청사, 또 동인청사의 주차장 총 6개를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두류정수장 유휴 부지는 시의회 반대를 고려해서 보류를 했고요. 나머지 5개 공유 재산을 매각해서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구시가 발표한 신청사 대시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시민들이 유휴 부지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응답자 중에 60.5%가 신청사 예정지 옆 유휴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한 해 200억 원씩 적립해서 20년 후 그 적립금으로 짓자는 응답은 25.9%, 또 빚을 내서 짓자는 답변은 3.9%에 그쳤습니다. 같은 조사 다른 문항을 보면은 대구시 재정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 신청사 건립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 이런 또 답변이 많았어요. 네, 신청사 건립 시기에 대한 문항의 응답자 중에 80.7%가 재정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빚을 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어야 한다는 응답은 13.4%였는데 네. 신청사를 옮기게 된다면 유휴 부지를 매각해서 달서구 옛 두류 정수장 부지로 보내겠다는 거지만 재정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를 조건으로 걸면서 그 시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불과 며칠 전까지 이렇게 보류에 힘이 실리다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됐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네, 1년 2개월 이상 그 신청사 문제와 관련한 시민 분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좀 해결할 필요성이 있었기도 하고요. 또 다음 총선이 다가오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 지역에 위치한 달서구 병 지역이 그 김용판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이 지역에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의 출마 가능성도 여태 거론돼 왔습니다. 두류정수장 부지로 이제 신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거는 이제 권영진 전 시장의 재임 시기에 정해진 사안이잖아요. 네. 권 전 시장 임기이던 2019년 12월에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달서구로의 신청사 이전이 결정됐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출범으로 홍준표 시장이 당선됐고요. 이후에 신청사 건립 추진이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예. 다음 총선 달서구 병 지역 선거에서는 김 의원과 또 권영진 전 시장이 신청사 이전을 이슈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고요. 이른바 신청사 매치가 예고됐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역시나 지금까지 일관되게 원안 이전 추진을 촉구해 왔습니다. 자, 홍 시장과 김 의원의 간담회 결과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홍 시장이 자신과 가까운 김 의원에게 힘을 좀 실어준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번 합의는 권 전 시장이 총선에서 내세울 신청사 건립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도 그럴 것이 김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경선 시절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아닌 홍준표 당시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 또 지난 7월에 대구시청 창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와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용판 의원이 홍준표 시장에게 대구 국회의원을 싹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자 홍 시장은 김 의원이 내년에 재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농담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또 이번 일에 대해서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 시장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판 의원과 권영진 전 시장 올 초에는 신청사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툰 적도 있다면서요? 네,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는데요. 김용판 의원은 지난 2월에 신청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임 시장이 마스터 플랜을 짜고 치밀하게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렵더라도 기금을 뺐으면 안 됐다. 그런 게 명분을 준 것 아니냐면서 신청사 건립 지연 책임을 권영진 전 시장에게 돌렸고요. 예. 권 전 시장은 참으로 무능하고 비열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서 권영진 전 시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격하게 환영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권 전 시장은 합의가 있었던 18일 밤에 곧장 SNS에 글을 올리고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 신청사가 시민들께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해 주신 원안대로 지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된다면서 네. 숱한 속상함과 기다림 또 불필요한 갈등 끝에 예정대로 건립하기로 결정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나 또 지연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제때 예산 편성을 하고 또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도 촉구를 했고요. 만약 예정대로 두 사람이 내년 선거에서 맞붙는다면 아마 신청사 건립 공을 놓고 다툴 것으로 점쳐집니다. 달서구 입장에서는 그간 마음을 참 졸여왔을 텐데 이번 네. 결정에 대해서 좀 반기고 있나요? 19일에 입장문을 내고 사필 규정의 당연한 결과이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결과다. 네. 달서구청은 일관되게 그 대구 시민과의 합의된 약속을 뒤집지 말고 신청사를 대구 백년대계를 밝혀줄 랜드마크로 건립하겠다는 원안을 지켜달라고 주장을 해왔고 이번 그 대구시 발표가 특별할 것이 없다는 거죠. 네. 달서구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구시는 대구의 주인은 바로 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신청사 건립 시기를 1년 2개월 표류시킨 점과 지역사회 공동체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네, 달서구 지역 정치권에서도 일부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네, 민주당 달서갑 지역위원회에서 19일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면서도 이게 총선용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서 행정타운 등 매각 대상 그 공유 재산에 대한 매각 방향 공론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지역 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앞으로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추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매각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완료 즉시 시의회에 매각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고요. 또 시의회 통과 시에는 후속적으로 신청사 설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김용판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홍 시장은 향후 시의회의 매각 동의 절차를 거쳐서 신청사 추진 부서를 설치하고 즉시 설계 용역비 135억 원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회복 상황에 따라서 매각세 대상들에 대한 매각 시기와 또 금액 등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전망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는 23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도 나오겠죠? 네, 마침 김용판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라서 올해 그 대구시 국정감사에 참석을 합니다. 김 의원은 일찌감치 지난 7월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질의시간 내내 그 대구 신청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 할애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제 대구시 국감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홍 시장과 김 의원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실제 국감에서는 구체적인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나올 계획을 바탕으로 신청사 건립도 잘 이뤄져야겠지만 그간 발생한 주민 갈등을 잘 봉합하는 것도 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로 전국체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네, 지난 13일 금요일 전라남도 목포와 전남 일원에서 개막했던 제104회 전국체전이 어제 폐막했습니다. 네, 지역의 종합순위 알아볼까요? 네, 대구는 금메달 51개, 은메달 60개, 동메달 84개로 총 195개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점수 37,407점을 획득해 8위를 차지했습니다. 8위? 네. 경북은 이제 금메달 91개, 은메달 98개, 동메달 130개로 총 319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점수 51,445점을 획득해 3위에 올랐습니다. 예, 경북은 3위. 네. 이 정도면 대구와 경북 모두 이제 당초 세웠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대구는 지난해 6위보다 조금 떨어진 성적으로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에서 눈에 띄게 이제 활약을 펼친 선수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대한민국 여자 수영의 간판 김서영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서영 선수는 어제 개인 혼영 400m와 혼계영 400m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로써 앞서 개인 혼영 200m와 계영 400m, 계영 800m에서 우승했던 김서영은 대회 5관왕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야, 5관왕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또 김서영 선수의 기록이 더 대단한 것은 3대회 연속이라는 점인데요. 3대회. 네, 앞서 김서영은 2019년 대회에서 처음 5관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체전이 열리지 않은 2020년과 고등부 경기만 진행됐던 21년에는 건너뛰어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다시 열린 체전에서 5관왕을 한 데 이어 올해 또 금메달 5개를 따내면서 3대회 연속 5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3번의 전국체전에서 연속해서 5관왕.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네. 내년 전국체전은 어디에서 열리나요? 네, 내년 제105회 전국체전은 경남 김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김해에서 열리는군요. 네. 자, 내년 김해에서도 지역 선수들 멋진 모습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프로축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구FC가 5위로 파이널 라운드 A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는 지난 수원FC와의 정규 라운드 최종전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한 대구는 승점 49점으로 전북현대와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에서 밀리면서 5위로 파이널 A에 진출했습니다. 예, 정규 라운드가 종료된 현재 파이널 라운드 A 순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우선 상위권을 보면은 울산이 승점 67점으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요. 그 뒤를 승점 58점에 포항이 9점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는 54점으로 3위에 자리했는데요. 그리고 전북과 대구가 승점 49점으로 4위, 5위. 인천이 1점 뒤진 승점 48점으로 6위입니다. 네. 2위까지는 차이가 좀 있는데 3위부터 6위까지는 큰 차이가 나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목표인 이제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역시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대구가 몇 위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4위까지는 이제 충분히 이제 자력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운이 따른다면은 3위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3위를 위해서는 무조건 5승을 거둬야 하는 건가요? 물론 5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 최선의 결과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3위권을 경쟁 중인 이제 광주, 전북, 인천 이 세 팀에게만 승리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팀을 상대로는요? 물론 이기는 게 이제 베스트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지지만 않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1승 1패면 최상의 결과로 보이고요. 네. 최소 2경기 모두 무승부로 승점 2점을 획득해야지 이제 3위인 광주 추격이 더 손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난번 파이널 A를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승리수를 맞췄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뭐 결과적으로는 지난번 예상이 맞긴 했습니다. 뭐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번에도 좀 비슷한 상황이고요. 예, 대구가 어디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대구의 파이널 라운드 첫 상대팀은 어디입니까? 네, 대구 FC는 내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안방 DGB 대구은행 파크로 전북현대를 불러들여 K리그 1 34라운드를 치릅니다. 네, 지난번에 승리를 거뒀던 전북인데 어떤 양상을 예상하세요? 네, 뭐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즐비한 전북이지만 이제 홈에서 열리니만큼 좋은 승부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의 목적인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위해선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대이기도 하고요. 예, 전북전 승리를 위해서 자 어느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오랜만에 소속팀에 복귀한 황재원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벨톨라 선수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하려면 몇 위까지? 뭐 내년부터 개편이 되긴 하는데 일단 최소 3위 안에는 들어야지. 대구의 승점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3위까지 이번에는 3위까지. 네. 예. 자, 그리고 프로야구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페넌트 레이스가 종료됐습니다. 네, 지난 15일 창원 NC전을 끝으로 이제 삼성 라이온즈의 올 시즌이 종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은 144경기에서 61승 1무 82패로 승률 4할 2푼 7리를 기록해 8위로 올해를 마치게 됐습니다. 예. 8위라면은 아무도 만족하지 못할 그런 성적인데 팬이나 선수 입장에서도 구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죠. 석지훈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16일 롯데와 한화의 경기에서 이제 한화가 이제 패배하면서 좀 어부지리로 8위가 되긴 했지만요. 네. 하나가 이겼다면은 한 순위 더 내려간 9위로 그러면 시즌이 종료됐던 거죠? 네, 그렇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둘 다 순위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신인 드래프트에서 이제 앞선 순번을 받을 수 있는 9위가 되기를 기도해서 이제 한화의 승리를 바랬는데 오히려 좀, 네,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8위, 9위가 다르죠, 느낌이. 네, 다르긴 하죠. 삼성이 단장을 교체했습니다. 네, 지난 16일 삼성은 이종열 신임 단장의 부임을 밝혔습니다. 선수와 코치 시절 LG 트윈스에서 활약했던 이종열 단장은 삼성 구단 역사상 최초의 프로 선수 출신 단장이자 외부 인사 출신 단장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단장마다 약간 그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종열 단장은 어떤 유형의 단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해설자이자 지도자였는데요. 네, 자비를 들여서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기도 했고요. 또한 이제 팬들이 바래왔던 이제 현장 출신의 이제 단장인 만큼 좀 기대가 아주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취임 후에 이 단장이 따로 각오를 밝혔습니까? 네, 부임 첫날 라이온즈 파크에서 지역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종열 단장은 구단을 젊고 활기차게 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제 단기간의 성적이 아닌 오랜 시간 강팀으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육성 파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성 파트를 강화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네, 우선 이제 삼성의 약점으로 지적받는 스카우트 파트를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좀 낙후됐다고 평가받는 경산의 2군 구장을 포함해서 선수들의 육성 환경 역시 큰 폭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예, 뭔가 장기적인
그런 기량을 육성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겠다. 네, 그렇게 장기적으로 일단 네. 좀 내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 단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많이 이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큽니다. 해설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이제 좀 멘트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과 식견이 조금 느껴지는 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잘할 것이다라는 확신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야구관으로 어떤 팀을 만들어낼지 좀 궁금하게 만드는 단장입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프로농구도 다시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죠. 21일 토요일 3경기를 시작으로 2023-2024 프로농구가 개막을 받습니다. 야구가 끝나면서 이제 농구가 다시 개막을 하는데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의 올 시즌 전망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을 이제 9위로 마친 가스공사는 특별한 외부 영입 대신에 이제 내부 FA 자원이었던 포워드 정혁은 가드 이르성을 눌러앉힌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력이 약화됐는데요. 네. 여기에 올 시즌 1옵션으로 활약할 예정이었던 외국인 아이지아 힉스가 컵 대회에서 부상당해 시즌 아웃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즌보다 더 높은 순위 기대하기 어려울까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가스공사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제 대체 외국인으로 이제 앤드류 니콜슨을 영입했습니다. 니콜슨이라면 가스공사 대구 첫해에 함께했던 그 외국인 선수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니콜슨은 이제 가공화 공격력으로 주목받았는데요. 가스공사의 도격대장이었던 당시 두경민, 김낙현과 함께 두나콜 트리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니콜슨은 그럼 개막 전부터 출전을 하는 건가요? 아직 몸 상태를 확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강력 감독 등의 얘기로는 28일 홈경기에서 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돌아온 니콜슨 선수 활약 기대가 큽니다. 그러고 보니 김낙현 선수도 곧 합류하게 되죠? 네, 현재 입대해서 국군체육부대 소속인 김낙현 선수는 다음 달 15일 전역을 앞뒀습니다. 지난 시즌 돌격대장이었던 이드성과는 또 다른 스타일의 가드이기 때문에 이제 김낙현의 합류로 가스공사는 가드 거점을 들게 됐습니다. 예, 여기에 국가대표 포워드인 이대헌 선수도 건재하고요. 네, 그렇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지난 시즌처럼 무기력하게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자, 가스공사 시즌 첫 경기 내일 첫 경기죠? 네, 그렇습니다. 가스공사는 내일 오후 4시 울산 현대모비스 원정 시작으로 올 시즌에 돌입합니다. 예, 김낙현 선수도 아직이고 또 니콜슨 선수도 없는 가스공사의 승리를 위해서 내일 첫 경기 어느 선수에게 좀 활약을 기대해도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2년 차에 접어든 염유성 선수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염유성 선수는 입단 당시 대학리그 최고의 슈터로 활약했었는데요. 입단 첫 해에는 부상 때문에 제대로 기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역 시절 리그를 대표하는 가드 출신인 강혁 감독 대행이 그를 좀 얼마나 저 기량을 발전시켰을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야구 팬들이 이제 삼성 야구가 끝나서 그렇죠. 농구로 좀 옮겨가야 될까요? 일단 뭐 축구도 아직 하고 있고 네. 농구도 이제 시작되는 만큼 야구 팬들이 좀 이제 아쉬웠던 성적을 뒤로 하고 새롭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립. 가을철에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데요. 야생초 등으로 인한 자연독 식중독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연독 식중독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독소를 지닌 동식물 섭취로 발생하는데요. 산나물이나 약초를 먹은 뒤 두통이나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또 먹을 수 있는 식물이라도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 독성분을 제거한 뒤 먹어야 하는데요. 심할 경우 쇼크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인 토요일에 포항에서 2023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걷기 축제가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와 태풍으로 인해 4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만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할 예정인데요. 축하 공연 외에도 바람개비와 지비치 만들기, 네컷 사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걷기 구간은 청림운동장에서 출발해 연호랑 세우녀 테마공원으로 이어지는 약 6.1km인데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이번 주말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말 이틀간 대구 중구 김광석길과 대봉동 일대에서 제10회 방천 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시민과 음악가가 함께하는 콘서트와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 악기 연주 등의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요. 또 골목 곳곳에서 거리 공연, 춤, 페인팅, 버블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골목 도슨트 투어와 북마켓도 운영되는데요. 선선한 가을 김광석길의 색다른 매력과 문화를 즐기고 싶은 분들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대구 달서구에서 11월 10일까지 달서 만나 음식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지역 대표 맛브랜드인 달서 만나를 알리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공모 주제는 달서구 만나 음식을 스토리텔링하다라는 달서 만나 음식점 대표 메뉴와 선사시대로 만나 테마 메뉴 등을 담은 사진을 찍은 뒤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면 됩니다. 수상작은 음식점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지역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암 발생률은 전국보다 낮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가 연말 전에 국가암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은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6대암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검진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나 또 저렴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빠른 시일 안에 검진기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